자, 부동산 정책론을 공부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부동산 정책이 뭐냐? 예,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부동산 문제. 자,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각종 투기가 극성이거나 아니면 난개발이 심하다든가 어떤 사람은요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요? 부동산 문제다 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방치해 놓는다, 이런 것들은 정부 역할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나서서 이거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정부가 이제 시장에 이제 개입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요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국은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어떤 정부의 공적인 노력, 이걸 뭐라고요?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 5문제가 나옵니다. 5문제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제 부동산 문제에서는 근래 최근 들어 10년 동안 한 번을 딱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집가구의 폐단이라고 해서 이 상식적인 내용 있죠? 여기 물어본 게 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5문제가 다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몇 문제라고요? 부동산 정책 쪽에서 다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를 전혀 무시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자, 간단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부동산 문제는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게 그래도 토지와 주택 문제가 그래도 가장 큰 문제를 차지할 겁니다. 이렇게. 자, 토지 문제는 또다시 2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자, 먼저 물리적 토지 문제다. 얘는 토지는 부족하면 새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맥주 같은 건 새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특히 도시 인근 토지 같은 경우는 서로 막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토지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물리적 토지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한정된 토지를 서로 막 이용하려다 보니까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도시 인근 토지는 자꾸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올라간다.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이용하려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투기적 목적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걸 예상해서 미리 사놓은 사람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정상 지가 이상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지가 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가 뭐라고요? 고. 이걸요 경제적 토지 문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경제적 토지 문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토지 이용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도심 곳곳에 토지 이용도 안 하면서 막 사놓고 있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특히 도시 인근의 토지는 산업이 발달할수록 토지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자꾸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시 토지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요? 땅을 막 구입해 놓고 있으면서 이용도 안 하고 막 방치해 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이용 자체가 상당히 뭐라고요?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2번째는 이런 것 때문에 또 분배가 상당히 부적정한 이러한 형태로 진행합니다. 분배의 부적정. 알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한번 했지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은 그 할아버지를 아주 잘 만난 사람이라고 했죠. 예전에 한번 했는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대표적인 친일파였습니다. 친일파. 알겠죠? 그래서 자, 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강탈해서, 조선을 강탈해서 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자,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친일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해방 이후에 한 명을 청산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땅 같은 거 무지막지하게 막 불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근데 이런 사람을 외국과는 다르게 한 명을 청산을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이승만 정부가 자, 이 정권이 취약하니까 자, 이런 사람을 오히려 더 등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있죠. 이런 거를 근 100년 가까이가 이런 사람에서 지배를 받아온 이런 형태가 됐던 겁니다. 알게 모르게. 알겠죠? 이런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만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부자였기 때문에 자, 이 아들도 아버지도 부자겠죠.
아버지도 부자 아닙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자,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들한테 이게 아들인데, 얘다 3억을 용돈 준 겁니다. 얼마라고요? 3억 용돈 준 겁니다. 부족하면 2억 더 줄게 하면서 용돈 준 거죠? 저는 이제 3만 원 주면서도 너무 많아서 한 10,000원 뺏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뭐라고요? 3억 주면서 부족하냐? 2억 더 가져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얘들은 이제 개발이 예상된 지역에 땅을 구입했더니 6개월 만에 뭐 배로 뛰어서 6억이 됐대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특징 자체가 대한민국에 힘께 하나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죠. 그리고 돈 좀 있는 자제들끼리 이제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이거 주중에는 뭐 별로 할 일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사우나에서 처박혀 이제 잠이나 자다가 밤중에 나와서는 술이나 처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대한민국에는 놀 데가 많아져가요. 별로 없으니까 하도 놀아서 외국에 나가서 골프 치러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은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 이런 거를 미리 알을까요? 모를까요? 안다냅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가 막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재벌 총수고 하니까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 이런 걸 거의 다 먼저 알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다가 땅을 구입했더니 6억에 구입했더니 1년 만에 뭐 배를 뛰어서 12억이 됐대나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은 점점점 더 큰 땅을 갖게 됩니다. 알겠죠? 점점점.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사유지 있죠? 국유지 뺀 나머지를 뭐라고요? 사유지라는데 사유지가 그 상위 계층 있죠? 상위 계층 1%가 60%를 갖고 있는 이러한 이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계층 1%가 그 사유지의 몇 %라고요? 60%를 갖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땅들은 전부 다 이런 사람이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도 이제 땅을 이제 갖고 있긴 하는데, 저는 이제 아파트 하나, 우리 집이라고 했죠? 김포에 무슨 아파트라고요? 건영 아파트가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땅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전부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그런 거 외에는 전부 다 누가 갖고 있어요? 1%가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 것처럼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그 1919년도에 그때 이제 토지대장 있죠? 그때 이 토지대장에서 나온 게 이거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친일재산청산위원회에서 조사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땅들이 2,300만 제곱미터.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의도 면적 있죠? 여의도 면적 7.7배 정도 되는 무지막지한 땅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그 많은 수많은 땅을 결국은 일본 정부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거 계속 불려 나왔던 겁니다. 받은 걸.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땅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그 사람이 일부 팔 수도 있겠죠? 그 팔면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 돈을 뭐 버렸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현금화 됐든 토지로 갖고 있든. 근데 문제는 그 땅이, 자, 생각해 볼게요. 그 땅이 점점 더 커져요? 작아져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게 모르게 무지막지하게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러한 그 소득 구조는 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상위 1%가 다 갖고 있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가 됐던 겁니다. 알겠죠? 상당히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어쨌거나, 요거 상당히 이런 거 뭐라고요? 분배의 부적정이다. 상당히 분배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구정 때도 집에도 못 가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껏해야 200만원 벌어서, 자,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150만원 버는 겁니다. 이 150만 원서 뭐 쓸 거나 있어 없어요? 별로 없죠? 맨날 끝장이고, 오히려 점점점 물가는 올라가고 점점점 열악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난이 또 뭐라고요? 가난을 계속 물려주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번에 주택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문제는 이제 양적 주택 문제와 질적 주택 문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양적 주택 문제라는 것은 이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수가 부족한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양적 주택 문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질적 주택 문제는요, 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데서 오는 불만 있죠? 이걸 뭐라고요? 질적 주택 문제,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거기 볼게요.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70페이지에 보시니까
자, 메뉴에 부동산 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문제의 특징, 요거는 안 써놓으신 분들 써놓으세요. 우리 교재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42페이지.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부동산 문제의 내용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는 앞쪽에 없고 저 뒤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268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몇 페이지라고요? 268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부동산 문제는 어떠한 특징이 있나 좀 알아볼게요. 자, 거기 다시 70페이지 위로 올라가서, 자, 부동산 문제는 볼게요.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나빠진다는 얘기죠. 점점 나빠지는 악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밑에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주택 공급을 정부에서 중단했다. 그러면 자, 아무래도 주택은 점점 부족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낡고 노화되니까 질적 주택 문제 이런 게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악화된 거를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는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그래서 가역이라는 게 뭐냐면 역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 있죠. 되돌리는 거는 너무 힘들다 하는 걸 뭐라고요? 비가역성이 따집니다. 알겠죠? 그럼 그 밑에 볼게요. 비가역성. 지가가 한번 폭등하게 되면 과거의 가격으로 내려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땅을 하나 구입했는데 땅 가격이 갑자기 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팔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속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 인근의 토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언젠가는 올라야 안 올라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하러 지금 팝니까? 언젠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때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한번 올라간 지가는요 내려갈 줄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표의 토양 같은 거 한번 파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갯벌 같은 거 파괴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그죠? 이런 걸 뭐라고요? 비가역성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 문제를 점점 더 악화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럼 해결했으면 그 관련된 문제는 끝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속성. 무슨 얘기냐면 자 1가구 1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택을 좀 많이 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결이 끝났나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는 또 낡고 노화되는 거죠.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질적 주택 문제가 생기고 요걸 해결하겠다고 주거 환경을 많이 좋게 했더니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인구가 증가할 수 있죠. 또 양적 주택 문제가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자 인류가 지속하는 한은 부동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지속성이 있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법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때는 항상 해결 수단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결 수단의 다양성. 그래서 우리 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는 항상 앞에다 뭐라고 써있냐면 부동산 종합대책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종합대책 하면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세제, 금융, 재정, 주택건축, 택지개발, 토지용 전환 이런 걸 망라하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걸요 해결 수단의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자 약간 일반 재화 문제하고는 좀 특징이 좀 있구나 이렇게 간단히 아시고 그러면 이제 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건 아니고 조금 전에 했던 그대로인데 자 70페이지 볼게요. 맨 아래 자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 구별할 수 있는데 토지 문제는 첫 번째 물리적 토지 문제는 부증성 때문에 항상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걸요 물리적 토지 문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정된 토지를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갈 수 있죠. 이런 걸 지가고. 그런데 문제는 자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올라간다면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투기적 목적으로 막 이용도 안 하면서만 이용하려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때문에 정상 지가 이상으로 급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요 지가고의 문제, 이걸요 경제적 토지 문제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토지용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도심 곳곳에 상당 부분
부분을 공안지라고 해서 이용도 안 하면서 사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방치해놓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니까 결국은 도시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기가 아주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건설업자도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려고 했는데 도심 쪽은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저기 산 밑에 나홀로 아파트 있죠. 이런 거 막 지어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분배의 부적정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위 계층 1%가 있죠. 1%가 그 대한민국의 사유지의 몇 프로라고요? 60%를 갖게 되는 이러한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주택 문제는 양적 주택 문제와 질적 주택 문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양적 주택 문제는 이제 가구 수에 비해서 이 주택수가 부족한 거를요, 양적 주택 문제 이렇게 하는데, 이 가구를 따질 때는 이렇게만 따지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필요 공가라고 해서 요것도 좀 더해줘야 됩니다. 자, 필요 공가라는 것은 내가 요번에 춘천으로 전국 가려고 하는데 그쪽에 빈집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사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어있는 집 있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사 날짜 같은 거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도배 같은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빈 방 있죠. 빈집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필요 공가다 해줍니다. 무슨 공가라고요? 필요 공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공가 있죠. 공가가 뭐예요? 빈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주택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 주택수가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양적 주택 문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도부로 주택 보급률 자체가 102.3%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102.3%. 그 얘기는 그 가구가 100가구라면 주택수는 몇 채라는 얘기예요? 102채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양적 주택 문제는 해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에요. 자, 아직까지도 집 없는 사람 있죠. 집 없는 사람이 40%가 넘어갑니다. 아직도 전월세 살고 있는 사람 있죠. 물론 의도적으로 전월세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있으면 집 한 대 사놓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떻게 하면 자꾸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 채 못 갖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국가에서. 그죠? 어떤 형태로든 뭐 세금을 규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가주택 보급률 있죠? 이거 자꾸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아파트만 자꾸 지어지는 것보다는 뭐라고요? 자가주택 보급률 있죠? 그 세금 같은 걸 규제해서라도 자가주택 보급률 자꾸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질적 주택 문제는 집은 있는데 더 좋은 집을 찾게 되는 문제. 이걸 뭐라고요? 질적 주택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30평에 살다가 난 너무 주거 환경이 안 좋아. 그래서 더 40평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자기 돈으로 해결해요? 안 해요? 자기 돈 갖고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달동네에 있는 불량주택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불량주택 이런 것들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어떤 형태로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요? 질적 주택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밑에 주의사항에 갖고 집가고의 폐단이다 해서 아까 같이 집가가 정상집가 이상으로 급등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떠한 그 형태가 나타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아까 같이 이렇게 소득이 어떻다고요? 상당히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이런 형태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소득 이런 걸요, 요 3억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불로소득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불로소득.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임대하게 되면 임대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불로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150만 원 이런 걸 뭐라고요? 근로소득이다 해줍니다. 무슨 소득이라고요? 근로소득. 그러면 어떤 나라가 건강한 사회고 건전한 사회다. 그러면 그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커야 돼요? 불로소득이 커야 돼요? 근로소득이 훨씬 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로소득은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겁니다. 점점 커져요.
알겠죠?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투기적 목적의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집가가 급등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짓겠다, 상가를 짓겠다 그러면 땅이 필요한데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설사 비싸게 땅을 구입해서 공장을 지었다고 치자. 그럼 얘들도 손해 안 날려면 어떻게 하려고요? 손해 안 날려니까 고스란히 생산 원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인플레가 발생될 여지도 농후해집니다. 그리고 수출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는 거를 수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물건이 너무 비싸니까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수출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도로를 내겠다, 공원을 만들겠다 하면 땅이 필요하죠. 근데 이러한 집가고 때문에 이 보상가 책정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용지 확보하기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지어서 팔으려고 하는데 땅을 너무 비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집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극빈층들이 집 사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가주택 보급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해봐도 맨날 그 짱이죠. 그리고 가난도 아까 얘기한 대로 후손들한테 계속 물려지니까 일할 의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로의욕 자체가 아주 뭐라고요?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가 현상 알아볼게요. 공가라는 게 뭐예요? 빈집 있죠? 빈집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자, 마찰적 공가 현상은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이사 날짜 안 맞을 수 있죠? 아니 도배 날짜 이런 거 도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요? 마찰적 공가 현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공가를 그 옆에다가 필요 공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공가를 뭐라고요? 필요 공가다. 이거는 요 정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의도적 공가 현상은 별장이라든가 컨도미니엄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비우는 거죠. 그죠? 이런 걸요, 의도적 공가 현상이다. 그리고 시골에 농촌 같은 데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도예지로 많이 올라오죠? 근데 이제 시골에는 지금 팔려고 내놨더니 뭐 잘 팔리지도 않죠. 부수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놓고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요, 농촌의 빈집을요, 주택의 방기 현상이다 해줍니다. 나중에 주택 센서스 할 때 3분의 2 이상이 건물이 건축됐을 때 있죠. 이때는 주택수에 다 포함시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안 살고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요, 통계적 공가 현상 해줍니다. 뭐라고요? 통계적 공가 현상. 그리고 소득 분배의 측정 수단은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